예, 이번 시간에는 전산학의 1급 87회 풀어보겠습니다. 보면 수업용 연습용 수험 번호, 문제 유형, 감독 하나인부 나와 있고요.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보죠.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그렇죠. 무조건 경영진. 보통 대표자한테 있다고 봐도 되죠. 2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불공정하게 표시한다. 이러면 안 되죠. 3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해도 돼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기록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괜찮아요. 답이 3번 틀렸네요. 4번 주식회사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맞죠? 답이 3번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 순서는 재손, 이재. 이 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손, 이재. 이거는 실무 문제를 풀 때도 유용하게 쓰이는 거고 이론 시험에도 가끔 나옵니다. 앞에 쟤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연디글 리얼. 답이 바로 1번이네요. 기억연디글 리얼.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1번. 후위선출법은 실제 물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의선출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보통 일치하죠. 바로 1번이 틀렸네요. 이번 선의선출법을 적용 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 원가로,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버리니까 창고에 남아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남아있는 거죠. 맞습니다. 3번.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의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는 적게. 맞습니다. 물가 상승 시 선의선출법은 기말 재고 금액과 총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거꾸로 매출원가는 가장 작게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평균법에 비해 매출원가가 적게 계산한다. 맞습니다. 4번.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 평균 단위당 원가를 기말 재고자산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총평균법이기 때문에 기초재고자산, 단기 매입 모두 다 합해가지고 몽땅 걸어서 총평균 원가를 구해요. 만약 이동평균법이었다면 매입할 때마다 따로따로 그때 평균 단가를 구하겠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1번이네요. 4번으로 갑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주서초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하라고 합니다. 개발비. 기억나시나요? 개발비. 연구 단계는 그냥 연구비, 판관비로 분류하고, 개발비 중에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또 판관비로 가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그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 틀렸다고 해서 기죽거나 화낼 필요 없습니다. 좀 전산학의 1급 직원은 좀 어렵게 출제된 문제예요. 일단 연구활동비. 연구니까 이거는 무형자산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는 일단 해당이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해당이 돼요. 가는 맞습니다. 일단 2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1, 3, 4 중에 있고요. 4번. 생산 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 생산 전입니다. 바로 생산에 들어갈 거예요. 연구는 끝났다는 겁니다. 개발에 관련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거는 그 개발 활동이니까 모형자산 포함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 활동에 사용할 기계장치 취득원가. 이거는 비용이 아니죠. 일단 비용 중에서 골라내야 되는데 취득원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 아니다. 이거 나는 X표 줘야 되는데 이거 동그랗게 쳤네요. 다 아니다. 일단 답은 4번인 것 같아요.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이건 유형자산으로 불려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개발비든 연구비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비, 비로소 개발활동에 사용하는 게 감가상각비가 하면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활동이구나. 그래서 개발비 무형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도 무형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라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체한 탐색 평가 비용이 또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답이 4번인데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겁니다. 이 문제 틀렸다고 해서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틀려도 괜찮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발행주고, 그렇죠.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주익수입니다. 발행금액이 아니라 액면금액 맞습니다. 2번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채권자인 지분의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맞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맞습니다. 3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련 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단기 순이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본에 반영되는 거죠. 답이 3번이네요. 4번은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잉여금을 구분부시된다. 그렇죠. 이익잉여금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고요. 넘어갑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본 조정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기 주식이고 그 다음에 뭐 손해 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보겠습니다. 1번 자기 주식 대표적인 자본 조정입니다. 2번 매도가 지금 평가 손실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주식 매도 선택권하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역시 자본 조정입니다. 주식 매도 선택권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고 해서 그냥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몰라도 크게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은 실현주의. 그렇죠. 전체적인 대전제는 발생주의인데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원칙 맞죠. 2번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원칙 맞습니다. 3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이 아니고 종액인 거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수익과 비용의 이직 기준은 발생주의. 그렇죠. 대전제 발생주의.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 매입액이 나오고 매입 운반비, 기초 상품 재고액, 기초 기말 이런 말이 나오면 역시 T자를 크게 그리는 거죠. 상품에 대한 총계정원장 계정입니다. 상품은 자산이니까 기초는 차변, 기말이 대변이죠. 기초 금액이 3만 원, 기말 금액이 10,000원. 상품 매입액, 매입하면 상품이 증가하니까 매입액이 차변에 적힐 것이고, 대변에는 매출하면 감소하니까 매출원가가 대변에 적힐 것이고. 매입액 보니까 총 매입액이 150만 원인데 운반비가 5만 원이 있습니다.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 부대 비용이니까 포함을 시키는 거죠. 합해서 155만 원이 매입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155만 원. 그럼 차변합계가 158만 원이네요. 대변합계도 158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158만 원 빼기 만원 하면 157만 원이 매출원가로 적히는 거죠. 157만 원 답이 4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은 제품 제조 원가 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 3요소에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공품 계정에서 생성이 되죠. 제공품 계정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오고 기말이 대변에 오고, 차변에는 단기 총 제조원가고 대변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인 거죠. 이게 제품 제조원가 이게 나오는데 원가 3요소를 다 합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을 반영하여, 그렇죠.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주면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맞습니다. 2번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 직접 재료비는 단기 매입 원재료비보다 커진다. 문장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T자를 한번 크게 그려봐야 되는데, 원재료 계정입니다. 원재료 계정 역시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있고 기말이 대변에 있죠. 그리고 매입액이 있고, 다음에 매입 원재료 그럼 사용한 게 대변에, 사용한 감소하니까 사용한 대변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보면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다. 기말 원재료 가액이면 대충 한 10,000원 정도 하고 기초 원재료 가액이 한 12,000원 정도 되면 기말 원재료가 더 작죠. 이런 경우입니다. 더 작을 경우 직접 재료비 사용한 게 직접 재료비가 돼요. 직접 재료비 사용. 직접 재료비는
단기 매입 재료비보다 커진다. 차변합계 뭐 X라고 두면 차변합계가 X 더하기 12,000원이 되는 거고, 대변합계도 같은 금액이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12,0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용액은 얼마인가요? 그거는 X 더하기 2,000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X 더하기 12,000원, X 더하기 12,000원. 차변합계, 대변합계 같아야 되니까 기말이 10,000원이니까 당기 사용은 X 더하기 2,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기말 원재료 가격이 기초 원재료 가격보다 작을 경우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단기 매입 원재료 X보다 커진다. 아, 맞네요. 매입은 X인데 사용은 X 더하기 2,000원.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작을 경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총 제조원가보다 커진다. 이것도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안 쉽다고요? 이 문제 안 쉬운 문제예요. 설명도 길게 하죠. 별로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동그라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가액이 그건 제공품 계정이죠. 제공품. 기초 역시 차변, 기말 역시 대변. 차변에는 단기 총 제조원가, 대변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작다. 기말이 더 작다. 그럼 기초를 한 10,000원 정도 두면 기말이 더 작으니까 8,000원 정도로 두죠. 자, 작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총 제조원가가 더 커진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뭐 X 정도로 두면 대변합계는 X 더하기 8,000원일 겁니다. 그럼 차변합계도 X 더하기 8,000원이겠죠. 그렇다면 그러면 X 더하기 8,000원 10,000원 빼주면 X 빼기 2,000원 해줘야 X 더하기 8,000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가 커진다. 커지면 맞네요. 이건 X고 이건 X 빼기 2,000원이니까 제품 제조원가 더 크네요. 맞습니다. 4번. 단기말 미지급급여가 전기말 미지급급여보다 작을 경우, 단기말의 미지급급여 전기말보다 작다. 오케이. 단기 발생액은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역시 또 이게 문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문장 나오면 역시 단기말은 기말이고 전기말은 기초 금액이 되는 거죠. 전기말은 단기 초가 된다. 그래서 기초 기말이 주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미지급급여. 미지급급여는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기초가 대변이 옵니다. 기초. 기말이 차변이 오죠. 거꾸로. 그래서 단기말 미지급급여가 전기말 미지급보다 작다. 그러면 기초를 10,000원 정도로 두면 기말이 더 작다. 기말을 한 8,000원 정도로 두는 거죠. 이렇게. 작을 경우. 단기 발생액. 미지급급여 발생액은 이쪽입니다. 발생, 증가,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 발생액은 단기 지급하면 지급해버리면 미지급급여 감소하니까 지급 감소는 부채의 감소, 차변입니다. 발생 X로 두겠습니다. 그럼 대변합계는 X 더하기 10,000원. 그럼 차변합계도 X 더하기 10,0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급액이 X 더하기 2,00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단기 발생액은 X, 단기 지급보다 커진다. 지급액이 더 크죠. 발생은 X고 지급은 X 더하기 2,000원이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 종료자원 T자를 완전히 차변, 자산과 부채 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한 번씩 그려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원가를 단기 총 제조원가는 뭔가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다 합한 거고, 그리고 제공품 계정에서 차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 그려보면 제공품 역시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초, 기초, 대변의 기말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계정도 있으니까 원재료 계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재료도 역시 자산이죠. 기초가 차변에 있고 기말이 대변에 있고. 단기 원재료 증가액이 200,000원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기초와 기말 비교해가지고 기말이 20만 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기초를 x로 두면 기말은 x 더하기 20만 원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20만 더 많으니까. 그리고 매입액이 250만 원. 매입액 증가죠. 매입액 250만 원. 그러면 차변합계가 나옵니다. 차변합계는 x 더하기 2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대변합계도 x 더하기 250만 원이 될 거고, 그렇다면 원재료 직접 재료비 나오죠. x 더하기 250만 원 빼기 x 더하기 210만 원. 그러면 이거는 250만 원 빼기 20만 원이니까 230만 원이 되는 거죠. 230만 원. 230만 원 하면 대변합계가 x 더하기 2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비가, 원재료 직접 재료비가 23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 들어가는 금액인데요. 직접 재료비가 230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직접 노무비 120만 원, 제조간접비 180만 원. 이거 다 합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합하면 300, 500, 53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이 논리 X가 중간에 들어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논리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접원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직접비, 간접비 계산하는 것은 개별원가죠. 종합원가에서는 재료비, 가공비로 나눴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단일 종류의 제품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그렇다면 종합원가 맞네요. 답이 2번입니다. 3번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이건 주문 생산 형태죠. 주문 생산은 개별원가죠. 4번 제조 간접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해야 한다. 제조 간접원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종합원가가 아니라 개별원가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12번 보겠습니다. 보조부분 원가의 배부 방법 중 단계배부법. 단계배부법은 배부 손익을 정해야 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그렇죠. 최초 배부될 때는 직접 제조 부분이든 보조 부분이든 다 배분해야 됩니다. 2번. 보조 부분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의 배부하는 방법. 그렇죠. 순차적으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3번.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4번.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거네. 이거는 상호 배부법이죠. 단계 배부법은 완전히 아닙니다. 일부만 고려합니다. 답이 4번이네요. 1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금 계산서. 1번.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원칙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2번.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도, 그렇죠.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수수하고 수수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을 발급하면 되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도 있고요. 3번. 월합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이 속한 다음 달 14일까지 아니죠.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답이 3번 틀렸죠. 다음에 4번. 법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기간이 지난 후 조기 환급은 15일. 답이 2번이죠.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되고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서초는 2018년 11월 20일 주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만원 부가세 포함. 그러면 부가세가 100만원이고 물건값은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라는 거죠. 포함.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10일 주중부에 부도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주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없고요. 주서초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대상 대손세액으로 신고 시기와 공제 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게 세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니까 세액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 1번과 4번 중에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 보면 2019년 2월 10일에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지나면 8월 10일이 되는 거죠. 8월 10일에 속한 거는 2019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인 거죠. 2기 예정신고 기간인데, 예정신고 기간에는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확정 때만 받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아니고 확정 때 받는다. 답이 4번이네요. 정도하고 실무 들어가겠습니다.